노유진의 정치 카페. 여러분 혹시 청계재단이라고 기억하시나요? 2007년 대선 D-11 BBK 의혹이 하늘을 찌르던 때였는데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했던 재산기부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청계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최근 설립 취소 위기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실 때 빚도 함께 기부를 하셨대요. 세상에. 저도 제 빚 좀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빚도 어디 기부할 데 없나요? 난 빚도 기부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이번에. 예, 좀 기부 좀 받아주지. 이게 창조경제 아니야? 네, 창조경제입니다. 자산과 채무를 함께 기부했다. 그 빚을 갚느라고요, 재단 설립 자체가 취소될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보면서 하여튼 그분의 그 알뜰한 꼼수에 다시 한번 기가 막혔던 휴일이었습니다. 하여튼 꼼꼼하신가 가야. 야, 이분은 근데 진짜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앙이야 보면. 그렇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예,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요. 네, 지금 늦더위가 다시 왔죠. 예, 아주 날씨 때문에 좀 유 작가님께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추자도 사고 났지. 추자도는 낚시를 가려다가 사고 때문에 돌고래호 맞죠? 예,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녹조 아직도 수색이 덜 끝났던데요, 그죠? 아직 4분인가 실종자가 14번째 희생자가 시신이 발견됐어요. 예상 목표 지점에서 67km 벗어난 지점에서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섬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분들은 또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고 아직도 4분인가 남았죠.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네, 그 가족들이 참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추자도 낚시 안내하는 민박집하고 이 선장들이요, 손님들 다 내보냈대요. 이제 군경의 수색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영업을 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도 생업에 타격이 크시겠네요. 예, 빨리 수색이 종결돼야 또 이제 어업도 그렇고 낚시 안내도 그렇고. 그렇지. 그거 왜냐면 수색도 종결 안 되는데 거기서 낚시하고 있는 것도 그거 참 그림이 좀 그래. 예, 빨리 종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세월호 때 진도처럼 진도에 가서 놀고 싶어도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빠져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그 근처에 가서 이제 놀기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 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예. 그런 일이 추자도에도 또 이제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날씨가 더워가지고 말이죠. 녹조인가요? 예. 지금 내수면에는 강이고 저수지고 다 녹조고요. 바다 적조도 아직도 태풍이 제대로 하나도 안 와서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고 그래요. 예. 이제 날씨가 이제 그거는 좀 차지면서 해결되는 문제로 좀 되어 있죠. 더위가 좀 가시는가 했는데 아까 딱 들어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예, 지난주에 좀 서늘해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늦더위가 왔습니다. 제가 볼초하러 갔더니 날이 정말 대낮 햇살은 이제 한여름하고 같더라고요. 예. 저희 여기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에어컨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비로소. 지난주에는 우리 안 켜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럼 노유진의 정치카페 68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네, 2015년 9월 21일 오후에 지금 타임라인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번 곧 주말이 되면 오는 주말이 추석 연휴인데, 한가위 연휴에 또 가족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면 대화를 나누는 여러 주제 가운데 정치나 국가 운영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석 대목의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정가 산책이라는 주제로 두루두루 넓게 오늘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잖아 또 어저께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그 추석 밥상에 올리느라고 음식 하나씩 해가지고 어제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 진수성찬이었죠. 예. 3가지 요리가 한꺼번에 올라왔는데요. 예. 하나하나 좀 맛 좀 보시죠. 지금 어제 뭐 올라왔죠. 어제 노 대표님 어제 되게 바빴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일요일인데. 저도 바빴지만. 천정배 씨가 먼저 했나요? 천정배 의원, 안철수 의원 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새정년에서 추인한 거 있잖아요. 예, 연석회의. 연석회의.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세 주체가 다 한 가지씩 의식해가지고요. 추석 밥상에 올렸습니다. 한번 음미하시고. 여당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여당에서는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의 연장전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과정이어서 신경전이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왜 저 타임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무너뜨리기로 작심한 것 같다. 그 얘기를 우리가 14일 월요일에 했어요. 오후에.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오더라고요. 종편에서 제 목소리가 자꾸 나온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편은 잘 안 봅니다. 네, 종편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이제 동영상을 돌려보기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 정치 카페에서 제가 김무성 체제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한 거, 그 대목을 틀어주고 어디서 따왔다는 것도 안 밝히고 그냥 제 목소리만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선동하고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막 그냥 진행자부터 섰건 기자 섰건 뭐 출연자들 그 패널 섰건 전부 다 난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근거를 다 얘기했잖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친구들 머리로는. 아니 도대체가 그래서 우리 뒷것 장렬 그거 다시 이번 주에도 또 좀 다뤄보려합니다. 먼저 야권의 정가 산책부터 좀 해볼까요? 천정배 신당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 상차림 뭐였는지 노 대표님 눈여겨보셨어요? 근데 저는 어제 보니까 발표를 할 때 개혁적 국민정당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또 이제 이 지적 소유권자가 따로 있는데.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이 그러면 그 당이 다시 또 만들어지나 그건 아닌데 말이지. 왜 이름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이게 국민들 속에서 굉장히 이런 개혁적 성향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8월 달에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당명도 개혁국민정당 아니에요? 그래서 당명은 적자만 떼고 개혁국민정당 약칭 개혁당. 그럼 이분들은. 제가 대표였어요. 이분들은 당명이 어떻게 되는가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나중에 또 국민참여정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그 상차림이 어땠어요? 좀 이렇게 눈길 가는 메뉴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워낙에 많이 보던 식당이라 가지고 합리적 보수와 무슨 진보 이렇게 해가지고 걔 보면 갈비탕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다 있다 이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당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로 새롭지는 않은데 이제 새로운 걸 보니까 이제 너나 잘해 이런 너나 잘해라 창당 멘트 이런 게 아주 요새 시류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나 잘해는 그거는 이제 그 식당 메뉴는 아니고. 메뉴 아닌데. 홍보 찌라시에 경쟁 식당을 향해서 너나 잘해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강령적 슬로건이죠. 너나 잘해라 괜찮다. 이게 근데 천정배 의원의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을 진 교수는 다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걸 생중계로 들었잖아요. 택시 타고 가다가 완전 고문이었습니다. 그때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아요? 좋은 얘기 많은데. 아니 물론 좋은 얘기 많죠. 근데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건가? 그다음 누구랑 하자는 건가? 나머지는 다 정보 가치가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우리 타임라인에서는 우리가 정의당에서 하는 방송이긴 한데 다른 정당들의 여러 이슈를 소개할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 소개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는까지는 새정치연합 혁신안에 대해서 1차부터 10차까지 우리가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구 방문에 누가 수행했는지 이런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기자회견문 전문을 안 보셨을 거기 때문에 요지만이라도 이제 챙겨서 말씀드린 다음에 논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보면 천정배 의원의 이 기자회견문의 요지를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부 여당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고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세력이다. 예, 옳소. 예, 표현은 좀 다르지만 2. 새정치연합은 패기를 상실했고 대안이 없고 안 되고 개파 정치에 빠져 있고 무기력하고 혁신 동력을 상실했고 지역 독점 정당이고 야당 독점에 안주하고 있다. 이것도 오케이. 동의할 수 진짜 있어. 우리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전정배 의원하고. 우리 늘 하던 얘기 아니야 이거. 셋째, 기존의 여야 틀을 넘어서는 정치혁명으로 거짓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정치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잖아 이거. 노 대표님 이게 세 번째 의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4. 왜 우리 당에 들어오지 이분. 4. 호남은 이미 변화를 선택했다. 이거 동의돼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 이야기는 호남에서 내가 당선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걸 일반화 이걸 보통 논리학에서는 이제 무리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5. 혁신기업가 창조적 전문가 현장활동가 풀뿌리 활동가 여성 지도자 청년 지도자 사회적 약자의 거니까 사회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온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세요. 이 누구하고 할까 궁금해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네, 좋은 얘기죠 일단. 네, 뭐 좋은 얘기죠. 자 6. 개혁적 국민정당은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모든 형태의 기득권에 결연히 맞서는 정당이고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정당이고 혁신 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확고한 개혁 가치와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이고 청년의 정당이고 당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정당. 이거 정의당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6번도 우리가 뭐 그런 당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좋은 정당이라는 여기서 5번 그러니까 4번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우리랑 크게 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디시고요. 사이드 디시로 나온 게 일정표인데 12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달에 창당을 완료하겠다. 이게 일정표예요. 여기까지가 7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 4번 이제 7번은 절차에 관한 거고 4번 호남은 이미 변화를 선택했다. 이때 이 변화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이 좀 있죠. 그렇죠. 그거 빼면 나머지는 뭐 노 대표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식당에서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응축해서 얘기하면은 좋은 정당 만들겠다. 뭐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 거고. 좋은 정당 만들겠다. 그리고 또 뭐 그 제1야당과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제3의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 당 얘기거든요, 이건. 이 얘기를 왜 거기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는 서로 다 나눠서 참여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 당으로 오셔도 될 텐데 이게 정말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식당 신장기업 하면서 식당다운 식당이 없다. 내가 좋은 식당 만들겠다. 있는 당들 다 싸그리로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정하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의 기자회견 요지를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신장개업을 한 식당에 우리가 가서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몇 가지 알아봐야죠. 그죠? 우선 저 집 주방장이 음식 잘하나? 주방장 경력이 어디서 있지? 요즘 식당 다니다 보면 뭐 특급 호텔 무슨 호텔 주방장 경력 15년에 이제 개업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원래 어디서 주방장을 했죠? 옛날에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여기 주방장 출신이잖아요. 참여정권의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원내대표예요. 총선 후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해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번 당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이 당의 원내대표 당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식당 망했는데 망한 식당 주방장 출신인데 잘할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지. 한 번 망한 사람은 그런 게 타격일지 몰라도 여러 번 망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네, 저는 근데 뭐 주방장 솜씨라기보다도 그 이분이 만들 음식이 좀 수상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문재인에 부역하는 호남 정객 퇴출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자회견에 들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 옛날에 기자회견에 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쉽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문재인이라고 부르는 건 오케이. 난 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까짓 거 뭐 문재인 뭡니까 개무연부터 개대중부터 뭐 이맹박이부터 뭡니까 박귀내부터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에 부역하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호남 정객 퇴출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남 사람이면서 그 문재인 체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부역자다 뭐 이런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모아서 이분이 뭘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난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의문.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우리 노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 당이 나는 좀 원론적으로 이게 지금 창당하겠다는 걸 어제 발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창당할 어떤 의지와 태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의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나 보니까 총선은 새정년과 같이 안 한다. 그러나 그 다음 대선은 하나의 당으로 해야 된다. 그럼 결국 정책 이념이 달라가지고 별도의 당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른 당을 해 나갈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지분 따서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결국 이 당이 지금 모여 있는 사람도 보면은 본인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말고 없죠. 예. 아니 앞으로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정책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당이 아니라 새정치 그 민주연합 내부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그게 쪽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함께할 어떤 준비를 외곽에서 미리 하고 있는 그 이삭줍기를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당을 한다기보다는 잔당 규합 어떤 프로그램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혁신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공천만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 탈락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모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혁신기업가 창조전문가 현장활동가 풀뿌리활동가 이건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괜히 캄플라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당신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당신과 길을 같이 할 그 정치적 주체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엉뚱한 얘기. 이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능별 조직이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걸 꾸리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미 이제 목포에 출사표를 던진 유선호 전 의원이나 그렇죠. 그런 잔당들. 뭐 장세환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미 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직 의원이라고 그걸 거라는 거죠. 전직 국회의원 떨어졌다고 잔당이라 그러면 우리도 둘 다 잔당 아니야. 노 대표님하고 나하고도. 예.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을 잔당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왜 잔당입니까? 본당이 있는데 그 당 지금 멀쩡한데. 그렇구나. 국회의원에 떨어지긴 했지만 당이 있구나. 그럼요. 그럼 잔당이 아니네. 그럼요. 정당이네.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봤으니까 이 신장개업을 한 건 아니고 신장개업을 하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이제 광고의 내용과 그다음에 주주들과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 결과 제가 내린 일단 잠정적인 전망 말씀드리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당과 이 당이 개혁적 국민정당이 어떤 당과 치열하게 경쟁하냐 하면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이미 신민당을 창당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없어졌고 그 이름을 가져간 당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기 여의도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마포시대를 다시 열겠다고 하는 분들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김민석 전 의원이 또 그게 김민석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잔당이 아니고 정당이 있어요. 이 사람도. 당원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당원은 아닌데 당직을 맡았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 아니 뭐 그게 또 가능한 근데 선거에 이 민주당의 후보 낸다고 그러고 그런 발표도 하고 그러던데 발표했는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 당원은 아직 아니라고. 이 박준영의 신민당, 김민석의 민주당 이런 정당들과 치열하게 호남 민심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당이. 여기 완전히 레드오션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제 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재신임 국면은 넘어서고 있잖아요. 예. 넘어서면 그 다음 국면에서 이런 당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어제 발표된 전정배 신당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뭐 창준이 내지 그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사전 조직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은 뭐 전라북도에도 또 한 분 계시니까 또 합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있는 비주류 이런 분들이 저 당하고 합치자.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5대5 지분으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복잡한 이제 게임이 또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단하면 천정배 의원의 진정성을 너무 폄훼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진정으로 이렇게 너나 잘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정도. 근데 이제 같이 잘하자는 국면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심오하고 진지하고 이 심층적인 고찰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렇게 쓰긴 했는데 뭐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뭘로 가망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그 천정배 의원은 제가 열린우리당 그 152석 시절에 제가 제4정조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재선 국회의원일 때 이분이 원내대표로서 저를 제4정조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하셨던 분이라 모시고 일해봤어요. 근데 되게 혼자서 일 잘하세요. 남들하고는 잘 못하시고. 예, 그 혼자 하시면 되죠. 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일단 발길을 한번 돌려봐야 될 게 안철수 의원이 어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서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택시 타고 가다 다 들으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좀 조금 보다가 이렇게 말았습니다. 좀 재미없어가지고 이것도 특별한 내용이 없고. 참. 아니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왜? 아니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언론에 종사하시는 지식인이 마구잡이로 별 게 없다고 표명을 하면 안 되죠. 아니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이 특별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정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오래된 식당에 이 메뉴를 혁신하고. 서비스를 혁신해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3년 내내 얘기하다가 지금 내놨는데 3년 동안 고민한 것 치고는 좀 그렇거든요. 내용이 빈약하잖아요. 노 대표님 뭐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그 보니까. 예, 뭐 계속 그 지난번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반부패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된다. 두 가지를 주요하게 이제 혁신 안에서 문제를 삼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긴 얘기를 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도 혁신안 계속 내겠다. 나는 중앙에서 다 통과된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 두 가지가 주요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황당했던 생각을 든 게 제가 왜냐하면 이걸 읽다 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 혁신안 낼 때 같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위원장도 안 맡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혁신위원장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의 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는 공적 혁신안도 지금 쌩까는 판인데 지 혼자 사설에 내놓은 혁신안을 누가 받아?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 하라니까 안 하고 홀서빙만 하다가 지금 주방에 문제 있다고 지금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뭐 그 메뉴가 오래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예컨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은 초등학교 나온 IQ를 가졌다면 이런 식의 행보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우리 내재적 접근 잘 하잖아. 이분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사고 패턴이 돼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이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정배 의원 기자회견문을 요약 소개한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문도 요약 소개할게요. 천정배 의원 건은 7가지로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안철수 의원 건 8가지로 요약할게요. 제가 여기 8가지나 되나? 8가지 돼요. 꼼꼼히 뜯어보면. 우선 이 안철수 의원의 이 기자회견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문제와 한국 정치의 문제를 바라보는 또는 정당의 문제를 바라보는 안철수 의원의 현재의 시선 또는 사고 패턴이 잘 드러나 있어요. 굉장히. 이거 되게 고심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드러나 있죠. 1. 이제 요약합니다. 1.
한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는 정치가 부실해서 그렇다. 정치가 부실한 이유는 민의를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정당 구조와 낙후한 정당 구조 때문이다. 정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료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대기업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다. 따라서 한국 사회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부패 정치는 정당이 부패해서 그런 거고 낡은 정치 문화,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정치 때문이고 결국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야 된다. 이론 있어요? 1번 이 인식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이건 정확한 진단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새누리당 다 이런 얘기할 대통령도 거야. 찬성하는 얘기. 2. 여당은 부패하고 무능력한데 선거에서 계속 이긴다. 그 이유는 제1야당인 새정년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정년의 혁신은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가능하다. 낡은 진보 청산, 부패 척결, 인재 영입 이 세 가지를 새정년 혁신의 핵심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이것도 전면적으로 찬성하기는 그렇지만 일리는 있죠. 그 첫 번째 문장은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두 번째 문장에는 약간 유보와 더불어서 찬성할 수 있는 얘기죠. 요약 3. 그럼 당이 아니 좀 새정년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의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이 계속 이기는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안철수 의원의 인식에는 정의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 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인식의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3. 당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온정주의가 넘쳐서 그렇다. 그러니까 윤리의식 부족과 온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계속 제도개혁 혁신이 아니고 체질혁신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정치인들이 온정주의가 당내부에서 넘치고 있다. 그 예를 든 게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불합리한 태도. 이게 한명숙 재판 얘기죠.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은 즉시 당원권을 정지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야당 탄압의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각 판결 즉시 즉각 제명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런 거 뭐 혁신 안에 그냥 넣어도 큰 무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부패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영구히 아웃시켜야 된다. 피선거권, 공직추인권 영구 제한하고 뇌물죄는 또 자유형과 더불어서 징역 금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30배, 50배 과징금을 물리도록 부패 척결 방안을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뭐 당 혁신이 아니고 제도 혁신, 국가제도 혁신에 관한 제안이고요. 당내에서는 하여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다음에 이제 당내 온정주의를 추방하려면 윤리심판원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것도 뭐 맞는 말이죠, 그죠? 뭐 넣으면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혁신 안 하고. 그다음에 6번째는 당의 연대 책임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패나 비리를 저질러서 선출직 공직자가 자리를 상실하면 그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도록 법제화해야 된다.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그렇게 되면 해당 정당이 차순위 승계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한석 손해보게 해야 된다. 이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당이 청렴하면 국고지원금을 연동하도록 청렴한 정당일수록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도록 하고 부패지수가 높은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전 전적 찬성인데 새누리당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당의 연대 책임을 법과 무관하게 새정치연합 자체로서 자체 비리 의원이 이제 근데 지금 박기춘 의원이나 저렇게 해서 보궐선거를 한다. 지금 안 하지만 물론 임기가 다 끝나가서 그렇게 되면 공천 안 한다는 거를 당 자체로서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그건 뭐 좋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 새누리당에서도 뭐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 새누리당에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아니죠. 절대 따라 안 하지. 그 당은 절대 따라할 당이 아닙니다.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진 교수가. 7번째 요지는 막말과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망을 안겨주는 행위.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 행위, 저급한 의정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것도 뭐 그죠? 이렇게 되면 조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 쫓겨나나? 그렇죠. 조경태를 일단. 네. 아 혹은 뭐 기득권 갑질 그러면 제 자녀 취업 청탁한 사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파주에
윤호덕 의원 문제되고 있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뭐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당 지도부의 행태를 청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그 한명숙 재판이죠, 이게. 예, 한명숙을 제명해라. 그 요구예요. 그렇죠. 한명숙은 이른바 친노 계열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이 8가지가 요지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정당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혁신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혁신위원장을 안 맡았냐 하면 안에 개파 내부 갑질을 하는 개파 이런 게 있고 이제 한패거리가 돼서 원정주의 서로 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혁신위원장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친노 때문에 소위. 그런 거 아닐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개파 혁신위원장을 안 하면은 혁신이 되나? 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친노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해결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건. 아니 혁신위원장 해도 혁신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면은 아니 혁신위원장을 해도 못하는 혁신을 왜 사냐? 이렇게 묻고 싶죠. 그렇죠. 사실은. 혁신위원장을 해도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 안 될 거라고 믿는다면 혁신위원장을 안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왜 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만약 안철수 의원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 하는 우리 노 대표님이나 심상정 대표나 이런 분들은 3번 당을 키워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정치를 혁신하는 걸 목표로 제3당 전략을 지금 취하고 왔잖아요.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정치 입문 3년인데 당을 안 만들고 제1야당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당을 키움으로써 진보정당을 한국 정치를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려고 하는 노선으로 가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제1야당을 혁신함으로써 정치를 혁신하고 국가를 혁신하는 노선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선으로 가서 2번 당에 들어갔으면 2번 당을 혁신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 이렇게 비주류 행태를 하지?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이 문제 제기도 뭐 이런 수긍 가는 부분도 있는데 뭐 부패니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견해가 막 같든 다르든 무관하게 그럼 그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는 왜 안 하고 거지, 나도. 지금 와가지고 뭐 재신임 국면에 마치 이제 재신임을 인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어떤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이거지. 친노가 왕따 시켰나? 그러니까 한명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심에서 뭐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나오고 아니 1심 무죄, 2심 유죄.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판단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다라면 일단 뭐랄까 무슨 그 배후에 뭐 예컨대 뭐 정치적인 그 판결의 배후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치더라도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사과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럼 나는 동의 안 해. 왜? 왜냐하면 이 한명숙 사건은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동의 안 돼요. 승복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결 나도. 왜냐하면 한명숙 씨가 그 9억 원을 받은 걸로 전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3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는 수표가 가족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목적이 뭐였던 간에 돈이 오간 흔적이라도 있어.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3억, 6억 원은 이 한모 그 돈을 줬다는 한모 기업인이 검찰에서는 줬다고 얘기를 했지만 언제 줬는지 날짜도 특정 안 했고요. 날짜 시간도 특정을 안 했고 돈이 오간 증거도 한 개도 없어요. 그 진술 말고는.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는 자기가 재산을 되찾고 싶은 욕심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무 증거도 없는 행위를 그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 사람 자체가 법정에 나와서 부정했는데 검찰에서 고립된 가운데 100몇십 번 불려가서 7번밖에 조사를 안 받았고 나머지는 구치감에 갇혀 있다 온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걸 배척했기 때문에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도 파기해버렸고 공판 중심주의라는 지난 10여 년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원칙도 다 파기하고 검찰에 쓴 진술서를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더 우선해서 증거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재판 사법부의 운영 원리를 부정한 판결로 나는 봐요. 예. 근데 아니 뭐 유곡은 그렇고 유곡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유곡에 대해서도 뭐 대부분 전원이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는 동의했고 일부는 또 유곡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근데 공이 인정된 부분도 사실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수사가 이렇게 처음에 제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는 뭐 분명히 그렇죠. 첫 사건은 총리실에서 받았다는 거 완전 무죄가 났잖아요. 대법원까지. 그게 무죄 나는 날 두 번째 건을 또 기소한 거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뭐 어떤 평가하는 어떤 뭐 토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될 때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 이제 끝난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는 의도도 그렇고 또 다른 건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의원이 또 이렇게 다른 의원들 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되게 이 사람이 정말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돼요. 그럼 근데 다른 예를 들어보죠. 최열 전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인가요? 그죠? 네. 그 대표. 그분이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대부예요. 창시자고 거의. 평생을 환경운동에 헌신한 사람인데 이명박하고도 친했고요. 근데 MB 정권 때 이 사람을 잡아넣었잖아요. 잡아넣은 죄명이 뭐예요? 횡령으로 잡아넣었는데 자기 개인 돈하고 후원금하고를 통장 관리를 초기에 좀 엉성하게 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한 걸로 횡령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을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새정치연합 쪽에서 한명숙 씨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걸로 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유화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이분이 지금 사고 방식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법실증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법실증주의도 아니고 이거 뭐라 해야 판결실증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군소리 없이 전부 다 뭐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진짜 유화적이다. 이거는. 근데 안철수 씨가 성향이 좀 그래요. 매사. 이 사람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니 물론 저는 이제 한명숙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당에 부담 주기 싫으니 내가 그냥 탈당하겠다. 그러나 나는 결백하다. 이러면 당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도 결백을 믿으나 뭐 그런 결단을 존중하겠다. 감사히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내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검찰권을 편향되게 정치적인 지배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그런 악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분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지난번 방송한 걸 가지고 뭐 지나무개는 뭐 안철수를 뭐 원래부터 싫어했다느니 아니라느니 뭐 이렇게 우리가 마치 이분을 싫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노 대표님 안철수 씨 싫어하세요? 아니요. 저야 뭐 저는 휴머니스트잖아요. 난 호호의 감정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잘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뭐죠 얼마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그 이제 국정원 사건 때 그땐 트위터에다 이분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썼고 하지만 이렇게 또 뻘짓할 땐 또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호호의 감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감정적 적대감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이 나온 김에 10차 혁신안, 11차 혁신안, 마지막 혁신안 인적 성산에 관한 혁신안이라고 그러던데요. 새정치연합에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9월 23일쯤에 발표한다고 지금 예고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중진 의원의 이 적지로 옮겨서 뭐 이제 도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원로들의 백의종군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새정치연합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철수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서 기존 혁신안에 포함 안 돼 있다면 넣으면 되잖아요. 대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분이 따로 발표하는 이유가 좀 이상한 게 소통이 안 되나? 왜냐하면 기존의 혁신안하고 이 혁신안이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갖다 끼우면 그냥 되는 거야. 받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게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좀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혁신안 최종 발표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융합될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융합이 전공이시잖아. 판단을 잘못하는 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새정년의 가장 큰 문제가 당의 리더십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자기가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신뢰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문재인 씨에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지분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쌓아간다라는 느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좀 황당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튼 지금이라도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이 쟁점들에 대해서 새정치연합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에 포함시켜서 못 받을 거 없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안철수 의원 쪽의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청취자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가끔 여기도 좀 나오시고 우리 정의당에 대해서 정치 산책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절대 좋겠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한다는 건 없어요. 정치에 필요하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하나 남았잖아요. 새정년 당무위원. 새정년이 이제 어제 그것도 다 어제예요, 그죠? 당무위원회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했어요.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사진 보니까 참 옛날에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얼굴들이 많더라고 거기. 그리운 얼굴들이 되게 많더라고. 보면서 좀 깔끔해졌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찝찝하죠. 이게 하다마한 거잖아요. 누구 안 닦은 거 비슷하지 그쵸. 않아요? 그렇죠. 똥 누구 거시기 안 닦은 거 같죠 지금. 닦지 말자고 결의한 거잖아요. 굳이 밑까지 닦아야겠냐. 그냥 가자. 그냥 내리다가 끊었으면 거기서 그냥 그걸로 그냥 가자 이런 거죠. 냄새 좀 나더라도. 싸움을 하다만 거죠. 예, 결국에는 어느 쪽도 완성하기 힘든 상황인 거고 문 대표가 형식적으로는 승리를 했는데 사실은 상처를 좀 받은 셈이고. 그렇죠. 상처만 받았죠. 근데 비주류는 비주류대로 뭘 하자고 한 건지 또 애매하게 이제 막이 1차는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을 위한 소강 상태가 또 좀 계속되지 않아요. 소강 상태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일종의 냉각기를 갖는 거 비슷해졌다고 보는데요. 우선 보면 전체 인원이 당무위원하고 이제 국회의원을 합치면 이제 겸직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한 170명 좀 안 되나 봐요. 정원이. 그중에 한 100명 미만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과반수는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꼭 비주류만 빠진 건 아니고 지역구 때문에 바쁘고 개인 사정이 있고 뭐 이런 분들 빠지고 이제 또 소위 비주류 위원들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한 90몇 명 정도 참여한 조건에서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재신임 우리가 해줄게. 문 대표 우리가 재신임 해드릴게. 우리가 재신임 한 걸로 재신임을 가름하고 퉁치자. 제발 퉁치세요. 당원 ARS 투표나 국민 여론조사 투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재신임 된 거니까 대표하세요. 그렇게 지금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이제 그러면 참석 안 한 비주류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할 때 그거는 셀프 재신임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 친노끼리 모여갖고 재신임한 거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셀프 불신임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불참을 통한 불신임을 한 거잖아. 이 표현은 이제 문병호 의원 이 사람도 참 17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되게 소박하고
정치적인 야심이나 경력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그때 비서실장을 했나? 좀 하긴 했는데 인터뷰에서 의미 없는 셀프 재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총선 승리할 비전 내놓으라고 했지 언제 뭐 재신임 하자고 그랬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직 내놓으라고 했죠. 언제 대표직 내놓으라고. 네, 그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총선 승리 비전은 문재인 대표 지도부의 사퇴예요. 네. 맞나 근데? 그렇죠. 문재인 씨가 사퇴하면 총선 승리가 되나? 총선 승리 당연히 안 되죠. 더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씨가 물러나야 자기들이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총선 승리라는 게 총선 때 내가 승리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문재인 씨가 대표직을 내놓고 물러나면 그럼 문병호 씨가 국회의원에 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냐고요. 아니 난 그게 궁금한 거야. 내가 아니 호를 떠나서 좋고 싫고를 떠나서 관계가 있죠. 네, 있어요. 아니, 그게 뭔가면은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결국에 이제 혁신안은 사실상 통과된 거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결국에는 그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공천위원회라거나 무슨 뭐 비례대표 추천 관리위원회라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사 여타를 이렇게 결정짓는 인사 그런 이른바 시스템 공천한다 그랬잖아요. 혁신위원회가. 그럼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꼭 무인 로봇가 공천한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작동하는 이제 또 이 권력이 사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문 대표가 없거나 아니면 문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문 대표가 이런 어떤 요직에 자기 사람을 못 앉히게 하는 것이 그다음 투쟁의 목표인 거죠. 투쟁의 목표인 거고 그 투쟁은 이제 보다 좀 심각한 투쟁이 될 것이고 그때는 또 바깥에 있는 변수 아까 우리가 천정배니 뭐 이런 신당 이런 여차하면 절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위협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당이 이제 리더십이었고 존재하는 거는 배틀쉽만 있는 당이기 때문에 이제 2차 대전, 2차 배틀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거죠. 배틀쉽 새정년. 배틀쉽 새정년이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문재인 대표 제가 좀 잘 알기도 하려니와 그렇지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하기 싫을 거다 지금 당 대표를 정치를.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도 사임하고 정계도 은퇴해버리면 우리 정의당은 좀 좋을 건데 그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 그게 꼭 뭐 정의당이 좋을. 정의당이 좋지 그거는. 정의당은 세상이 정의로워야 좋은 당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골치 아픈 당이에요. 아까 우리가 천정배 신당 살펴봤는데 여기서 창준이를 회필려 12월일까 이게. 예? 왜 12월에 창준이를 구성할까? 그게 이제 공천이 극에 달하는. 그렇지. 공천 내분이 극에 달하는. 이게 사실 천정배 신당은 새정년하고 별개의 현상이 아니에요. 천정배 신당은 새정년 내부에도 있어요 이미. 프랙션이. 그래서 그래서 창당 선언을 지금 했으면 이제 9월 아니야.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총선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면 창당 주비위부터 당장 띄워가지고 다음 달쯤에 창당 준비위 띄우고 빨리빨리 창당을 해야지. 왜 12월까지 창당 준비위원회를 기다리냐고. 이 얘기는 11월 달에 많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그러니까 일종의 분리수거용 봉투예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잠자리채 걸리고 있는 거야. 분리수거 용품이 나와야 담지. 그게 12월 달에 나오니까. 네. 이렇게 지금 물려 있는 거라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별개로 보이는 이 현상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새정치연합 내부는 종식 안 돼요. 내부 싸움은. 종식 안 될 것 같아. 내가 오래 겪어본 바에 따르면 이번에도 종식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전에 뭐 엔들리스 러브인가? 엔들리스 배틀. 이걸 이제 게임 시어리에서 게임 이론에서는 퍼머넌트리 리피티드 게임이라고 해서 무한 반복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한 반복 게임은 원래 이 무한 반복 게임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한반복 게임 내부 분열이라는 무한반복 게임을 하다 보면 그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한반복 게임을 무한히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에 가면 그 게임의 어떤 결과를 이미 예측할 수 있게끔 타협을 해가지고 각자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협조 게임을 하게 된대요. 무한반복 게임은. 근데 이 새정년의 이
무한반복 게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무한히 반복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하늘이 내린 징벌이라고도 보여지는데. 하늘이 왜 징벌을 내려요 이 당에? 아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배틀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참. 하여튼 예 이번 추석에 모이시면 새정년 내부 분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끝날 이게 전망도 별로 쉽지 없다. 않은 게 문제는 뭐냐면 그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나도 계속 그 트위터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 정서라는 게 보이잖아요. 아, 그거 국정원 트윗인지도 몰라. 아니 나한테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팔로워와 팔로워와 이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와, 이 감정의 고리는 굉장히 커요. 실제로는. 아니 우리가 예컨대 이제 천정배 의원을 좀 깠어. 우리가 좀 깠어 오늘. 까면 이거 천정배 의원을 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호남 중진 의원을 깠다. 고로 호남을 깠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자중할 때 기다려.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많지는 않아도 네. 굉장히 있어요. 강고하게 네. 꽤 있어요. 아, 몇 분이 그러죠. 그런 분들은 또 호남에 안 계신 분들이야. 예. 정말 호남 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위로를 해주죠. 우리가 네, 보면 우리가 막 열받으면은 그게 쟤들 뭐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저게 있어요. 자 이제 새정년 2번 당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저 문재인 대표가 뭐 나중에 심 대표 나오면 또 물어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뭐 정의당하고도 함께 통합하고 이런 얘기 꺼냈잖아요. 우리 심 대표께서 심 대표가 뭐 또 야무락지게 또 그거를 어떻게 해버렸대?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아, 연애는 싫다고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부터 하면 이게 어떡하냐고. 동거부터 하는 화끈한 남자, 쌍남자. 상남자야.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서로 연대도 하고 협력도 해가면서 정분을 쌓고 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합치는 건데 물론 결혼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결혼에도 정략 결혼도 있잖아.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지고 뭐 대화를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성의 있게 나와 받아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 집안 사정이 궁해서 하긴 그래. 내부에서 배틀을 하느라고 지금 바깥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긴 한데 이분들 보면 뭐 그런 혼인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탈당에 나갔는데도 뭐 바로 뭐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합의 그러니까 이혼과 무슨 그렇죠. 위장 이혼과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지. 이분들의 그 혼인이라는 게 혼인인지 아니면 뭐 아니, 원나이트 스탠딩인지 난 좀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좀 그래서 나보고 마키아벨리스트다 권력의 화신이다 그렇게 욕하는 분들도 있던데 정치는 순정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때로는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정략적인 결혼 원나잇 스탠딩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못하면 왜 정치를 해. 정치는 이런 거 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분들 결혼 자체가 법률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혼 또 아니면 원나이트 사실혼 이런 게 다 포함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도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고 정치에서는 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급하다라는 거죠. 뭐 이게 같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또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 건데. 아니 이제 급한 게 아니고 이 얘기는 하도 오래 묵은 얘기니까. 아니 사실 뭐 거지. 진보 정당이 순정을 가지고 하는 정당인데 이해를 해. 또 국민들도 알아. 아는데 세상이 순정만 가지고 사라지냐고. 너무 나갔나? 아니, 그 정도에서 딱 하면 돼요. 그 정도에서, 딱 그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하면 딱 맞아. 예. 그래서 다 인정되는 거니까. 정치가 순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우리가 순정이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거는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봐요. 참 마음씨도 곱고 용모도 반듯하고 성깔은 좀 있지만 근데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 라고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나는. 자동차 부품도 순정 부품이 비싸요. 그게 비싸다고. 그 순정 부품은 순정 부품으로 대우를 해줘야지. 그런 문제도 있지. 순정품을 재생품하고 같이 취급하면. 재생품이 또 위장 순정품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뭐 내 소감을 한마디 붙이면 이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고귀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둘 다 극단이라고 보거든요. 한 극단은 뭐냐면 정치를 자기의 가치관의 실현으로 보는 입장하고 또 하나는 완전 리버럴.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관 다 다르고 뭐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익 조정이죠. 이해 조정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게 또 정치에 대한 양면이 다 있죠. 양면이 다 있는 양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쪽 극단은 좀 아니라고 봐요. 요즘 미국 대선 아직 예비 경선 시작 안 됐지만 이제 예비 경선의 예비 단계에서 버니 샌더스 그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있다면 정의당 당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 사람은 민주당에서 하잖아. 미국은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지? 이건 미국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양당제. 예. 우리도 똑같잖아 제도가. 예.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허용하는 법이 있는 거죠. 예. 대선에 있어서 그런 거죠. 대선 레이스에 그 사람 무소속이잖아. 무소속인데 지금 무소속이에요? 예, 무소속인데 대선 레이스를 그 레이스로 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 민주당 당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럼 제도가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정당에 이제 민주당의 그 왼쪽 날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성향 사람들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알겠습니다. 유럽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우리 측면이 있고. 진보 지식인이나 진보 정당 특히 이제 지식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굴욕을 감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때로 필요할 때는 굴욕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정서적인 능력만이 아니고 예. 사실은 예. 정서적인 능력만이 아니고 다른 것 좀 복합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면 감수되는 거고 우리가 그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뭐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아니 그 옛날에 그 NL 계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누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들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연대하고 연합하고 이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우리만 확실하면 되지. 딱 이러더래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와 정말이다.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뭐랄까 그 두려운 거 있잖아요. 큰 세력하고 붙고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불신 또는 자기 불안감, 자신감의 부족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거죠.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나가면 좀 아슬아슬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을 기약하면서 자 이제 야권 쪽을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이제 지난주에 말썽 많았던 이제 1번 당과 네. 청와대 문제로 좀 가볼게요. 실제로는 이제 심각한 건 이쪽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게. 야당은 권력이 없는 데니까 조그만 야당 권력 가지고 싸우는 거고 국회의원 자리, 이 당권 이런 걸로 싸우는 거고 이쪽은 진짜 심각해 지금. 근데 지난주에 그 9월 14일 날 우리 방송 밤에 업로드 되고 나서 이제 아까 되게 시끄러웠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그 얘기한 거는 근거 없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종편에서 뭐가 불만이에요? 이제 종편은 되게 여당 편이잖아. 그러니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책략이다 이런 발언이.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저것들은 나와서 맨날 논평하면서 내보고는 뭐 장관 지낸 분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막 논평하면 되냐 그러는데 난 무책임하게 논평한 적 없고요. 그렇죠. 무책임한 논평은 자기들이 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는 다 근거를 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논평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희망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이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원망상을 구성해 놓고 그걸로 지금 논평을 하는 거죠. 나쁜 뉴스니까 그렇죠. 여당에겐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누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논평이나 예측 또는 예상, 전망은 이런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라서 게임을 못하고 있지만 LA 다저스에서 공을 던질 때 보면 직구를 던지면 한 150km 나오잖아요. 체인지업 던지면 한 시속 140km 나와요. 근데 체인지업은 반대로 휘잖아. 슬라이드는 왼손으로 던지면 오른손 타자의 무릎 쪽으로 휘어 들어가지만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체인지업이 왜 밖으로 휘냐 그러면 그거는 물리법칙 때문이거든. 우선 중력의 법칙 때문에 공이 날아가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그럼 역회전을 주기 때문에 공이 도는 방향으로 이 유체역학을 알면 그걸로 간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럼 유현진 선수가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를 우리가 만약 볼 수 있다면 저 공이 체인지업인지 슬라이드인지 직구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김무성 대표 체제가 연말 내에 붕괴할 거다라고 예측한 거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립을 봤는데 유현진 선수의 그립을 보니까 이 공은 체인지업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비슷한 확률로 맞는 예측이라고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한 거는 실은 그냥 예측이 아니고 과학적 추론이죠. 그렇죠. 과학적 여러 가지 추론이지. 이 근거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였는데 그대로 움직여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한 거 듣고 움직였어요.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아니 그래서 예언이라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러면 괜히 그 얘기 듣고 어디 가다가 자꾸 동쪽으로 쳐다보는 거야. 귀인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만난 거죠.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지는. 아니 그건 아니고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는 9월 15일 조선일보에 실렸잖아요. 9월 14일 이전에 한 인터뷰거든. 아무리 빨리 해도 9월 14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동시간대에 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날 밤에 들은 거지. 이제 듣고 이제. 듣고 내가 친박이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어떤 그 굴종이지. 과학에 대한 굴종인 거지.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과학에 굴종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이상 이게 우리 노유진의 잡박 모드. 였습니다. 그러고 되고 이제 그다음에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9월 1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 대선 후보 김무성 말고도 있다. 김무성 지지율은 당 지지율 반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김무성 불가론으로 번져나갔고요. 이틀 후인 9월 17일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경선에서 깨졌잖아. 예. 김무성한테. 그래서 며칠간 최고위원회도 안 나오고 계기다가 이제 삐쳐갖고 있다 나왔는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 건다고 해놓고 이거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거냐. 어떻게 정치 생명을 걸 건지 얘기해라. 야 진짜 쌀벌해요. 물러나라는 얘기지 뭐 이거. 물러나라는 얘기지. 예, 그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종편 방송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체제 붕괴 관련한 우리의 이야기를 출처 명시도 안 한 채 이거는 정말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거 상도덕에. 이거 고소해버릴까요 우리?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지난번에 이거 고소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언론의 문제를 자꾸 시답잖은 법원으로 갖고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도 말로 싸우는 거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는데 우리 근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가 법칙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그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자들은 노후에 관심이 많다.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것도 맞는 거잖아. 그리고 노후 대책을 확실히 세우려면 정치권 안에 나를 지켜줄 세력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확실하잖아. 예. 고로 다음 대총선 공천을 친박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부터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그 동기가 있고, 그죠? 그럴 만한 동기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 목적을 추구할 만한 동기를 지니게 되고 그 동기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수단을 행사할 거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거의 뭐 연역법적 확실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측을 한 거지 무슨 이관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관은 안 시켜도 자기들이 사이 안 좋은데 뭐하러 이관시켜. 안 그래요? 저는 좀 승질나더라고.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예, 여하튼 그렇게 돼 있고 지난주 김무성 후보는 이제 마약 사위 건도 터졌고 부친 친일건 걸려 터졌죠. 이 친일 행위를 많이 했는데 막 그거는 뭐 좋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를 애국자인 양 둔갑시킨 책을 이제 예, 자서전을 평전을 낸 거 그게 문제라서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약보합세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내외로 시달리는 과정에서 계속 난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로 가갖고 둘이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전히 야권 후보 지지율 합과 여권 후보 지지율 합은
45대 25 정도로 차이가 나요. 45대 30 그 정도로. 저쪽 인물이 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최경환 이 씨가 장관이 인터뷰에서 대권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이게 좀 다른 거 아니야? 아, 생각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이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뜬금없이 얘기를 해? 대권 생각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이 레토릭은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네,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하고 싶다 뭐 이런 예,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뭐 대권은 나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예, 지금 잠시 숨을 거르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이 김무성 대표 체제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하자면 연내에 무너질 거다 그렇게 봐요. 대개 이제 무너지는 방식은 한 2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지 대충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 대표님? 그 김무성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절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2가지 방식이 있잖아.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도 체제가 붕괴하거나. 그렇죠. 예. 2개죠, 뭐. 본인이 사퇴하게 하려면 이제 뭐가 좀 더 나와야겠죠. 뭐 더 터뜨리겠네, 그럼. 네. 그러니까 지금 마약 사위권이 터진 것도 그렇고 친박의 공세가 이제 전개된 것도 그렇고 이미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 사이에 공천을 둘러싼 이야기가 좀 오갔지 않나 그렇게 짐작해요. 야, 계속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 고집할 거야? 그러면 현역 의원 중심으로 재공천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박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주장할 거야? 너 공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봐. 아니 근데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무성이 청와대에 투항을 하는 거야 그냥. 투항. 예,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하겠다. 예. 나 후보만 시켜달라. 예. 그러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잘리지. 그래요? 예. 근데 어차피 총선 끝나고는 저 지도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선거 다시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원내에 친박이 우세해지면 자기가 대권 경선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게 잘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무성 대표가 그냥 공천의 친박 입김을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굴복을 하게 되면 대표직은 총선 끝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김무성 대표가 원래 그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항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보고 문제는 이제 저당이 이제 뭐 총선은 최원재 드라이브로 간다고 하더라도 총선 후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노후를 겨냥한 권력 행사를 할 경우에 저당이 온전히 그냥 하나로 못 갈 수도 있다. 큰 어떤 이제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또 하나 시나리오가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김무성 외에는 또 저쪽에 또 대안이랄 게 없잖아. 인물 대안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친박 뭐 김무성만이 유일한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누구? 그게 이제 옹색하게 내놓은 대답이 최경환도 있고 뭐 충청도에 정진석도 있고 뭐 정우택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뻔하죠. 네, 누구 뭐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하는 분인지 내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얘들도 모종의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무성 후보 시키고 어차피 우리도 없으니까 그런 타협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제대로 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다수 확보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쪽으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비박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내를 친박의 다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노후뿐만 아니라 총선 끝난 후에 임기 끝날 때까지 1년 반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번 공천에서 친박 공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최소한 몇십 % 정도. 예. 뭐 한 40%? 20%? 40%? 아니 근데 직계 친박뿐만 아니라 범친박을 합쳐서 확실하게 다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공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사실 다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굴복해서 큰 분란 없이 총선까지 치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게 연말 가면서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친박 쪽에서도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인물 경쟁력 없는데 자기들이 대선에 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최악의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차악으로서 오히려 김무성하고 모종의 타협을 하지 않을까. 지금요. 이제 안대희 씨를 대구에 공천하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른바 공박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출신 중에 친박들이 있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얽혀져 있는 인간관계로 여기를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총선에. 그러니까 이제 친박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 하던 친박으로 교체를 하면 말썽이 많이 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고위 관료를 지낸 친박들을 전략 공천하는 거예요. 우세 지역에. 수도권에 내놓으면 불안하니까 대구 경북 같은 우세 지역에다 경남 이런 우세 지역에 박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수를 확보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구 가가지고 아무도 안 부른 거고. 거기 실제로 대구를 완전히 물거래할 가능성도 있고요. 대구는 12명 중에 뭐 2-3명밖에 못 살아남을 거다 공천에.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의 공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제 총선 출마를 이제 검토하는 거고 지금 권력을 동원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친박 자원을 대기시키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다가 박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돌리고 별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다 알 텐데 이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거냐 이 사람이. 그럼 뭐 굴복하고 완전히 시킨 대로 입안에 혀처럼 굴어주면 가겠지. 그렇지만 뭐가 삐끗하면 뭐가 더 터져 나와서 김무성 대표가 자진 사퇴해서 지도부가 붕괴하고 비대위가 구성되거나 그러면 이제 최경환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시나리오는 김무성 대표가 말도 잘 안 듣고 사퇴도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서청원, 김을동, 김태호 등등의 이른바 범친박 최고위원들이 세 사람만 사퇴해버리면 정통성이 붕괴돼가지고 그 과반수가 사퇴하게 되면 지도부 자체가 다 붕괴하게 돼 있고 그러면 김무성 대표도 대표직을 잃게 돼요. 대표직 잃으면 공천에 영향력 없지 하나도. 그럼 다시 비대위.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무슨 뭐 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 닭튀김집, 치킨집 그 알고리즘 있잖아. 무슨 창업하고 망해서 치킨집, 취직해서 퇴직하고 어디로 가다 가 치킨집으로 가는 것처럼.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동해봐도 어떤 알고리즘을 가동해도 전국적으로 비대위 구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비대위 구성하면 친박이 와서 비대위를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든 설사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청와대의 공천권 행사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 내년도 새누리당 공천은 대통령 공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뭐 다 어차피 죽는다는 얘기. 그 누구죠? 일각에서는 조금 제가 들을 때는 좀 많이 나간 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야? 이상돈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친박에 인물이 없다. 그 대안이 뭐냐면 이제 최경환 같은 사람. 우리가 뭐 대통령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총리감 정도는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반기문 같은 사람 영입해가지고 약간 이원 집정부제적인. 그것도 있고요. 안대희 같은 사람을 띄울 수도 있고요. 단기간 내에 뜰 수 있는 공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출신의 친박들. 안대희 씨는 지난번에 총리 낙마했지만 지나놓고 보니 어느 총리보다 나은 총리감이었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옛날 이회창 씨가 또 대통령 후보였던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기문 카드 같은 것도 잠재적으로 남아 있고. 친박의 최대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원내 그 세력만 구축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야 물러난 뒤 2020년에 국회의원 되고서 또 출마할 수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도 하면 돼.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고 힐러리하고 5살 차이예요. 그렇지. 힐러리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5년에 또 나올 수도 있다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다시 출마해요? 대통령은 연임만 안 되는 거지. 아니면 연임만 안 되는 거구나. 중임은 가능한 거지. 그럼 중임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연임할 수 없다는 거지. 연임만 안 되는 거지. 와 황당하네요. 그 조항 때문에 그 푸틴이 메드베데프한테 2번 하고 나서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키고 자기 총리한 다음에 한 임기 거쳐하고 다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야. 끔찍하다. 이거 완전 권력과 결혼한 분인데 뭐. 달리 노후에는 배우자가 있어야지. 국가가 배우자인데 국가와 더불어 노후를 보내야지. 누구하고 보내겠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또 무슨 근거도 없는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그리고 우리 정치 카페 듣고 이거 녹취 따가지고 보도 내보내면서 논평할 거면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따왔다고 얘기 좀 하세요. 종편 관계자 여러분. 이거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닌데
상도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언론이. 예, 이거를 예,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추석 대목 이 밥상머리에 올릴 정치 대화를 위한 정가산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